일단 최근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제가 나눠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보면은 이런 타이틀의 제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테이퍼링 법인세 월가 테이퍼링 실적 부진 법인세 인상 3대 악재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연 1.5% 돌파했다. 자산시장 조정의 신호탄인가. 또 미국의 민주당이 기업 파트너십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증세 검토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페드에서는 11월에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9월 정도에 완료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들 보면 좀 불편한 뉴스들이죠. 불편한 뉴스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의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 말씀드렸으니까 미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해외 시장 보면 9월이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 15일까지의 나스닥은 0.64% 하락이고요. 다우는 1.5%, S&P 500은 0.93%, 다우 운송 지수는 1.64% 하락으로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6개월, 7개월 연속해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좀 노이즈들의 뉴스가 나오면서 고점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다. 이 정도가 지금 시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8월 30일 이후에 단 3일만 올랐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먼저 설명드리고 차트 볼까 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월봉을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월봉을 보면서 뭐 이게 꺾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주봉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다소 지금 일봉에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다우존스 산업지수 역시 나스닥보다도 상대적으로 약하죠.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엔 거래량도 약간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봉이나 월봉을 볼 때 뭐 여기서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뭐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 500 여전히 지금 월봉 보시면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다우 운송지수가 약합니다. 요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보시면 다우 운송지수는 이 고점이 5월 달에 이미 찍었고요. 얘는 지금 꺾이고 있죠.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 위에 있어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의 경기가 2분기 피크아웃 되면서 꺾일 거라는 것을 얘는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기를 다우운송지수가 여기서 꺾였다가 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즉 이제 여기서 저점 깨지 않고 요 고점이 15,000포인트를 넘어서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조선해운, 운송, 철강, 화학 뭐 이런 있잖아요. 시크리컬. 얘네들이 다시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우 운송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다우 운송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경기를 선행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서 일간으로 볼 때 8월 말 이후에 단 이틀만 올랐다고 했는데 딱 보시면 이틀만 양봉을 주었고요. 쭉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주들이 하락하고 있구나. 그리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다시 이어가면요. 다우 운송지수는 저점 확인 후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실패했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우 지수 기준으로 주봉상으로 지난 1년간 큰 음봉은 4번 있었습니다. 6월, 10월, 1월, 6월 이번 올해 보면 6월에 2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시만기 다음 달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때마다 그 다음 주 곧바로 차주에 양봉으로 곧바로 만회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다우 산업지수의 주봉을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장대 음봉이 언제 있었냐? 여기 작년 6월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봉을 주고 나서 회복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을 주면서. 전부 다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음봉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봉을 주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주춤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4분 격후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기술적 분석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수급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곧바로 돌아서지 못하고 음봉인데 이 주봉상 음봉이 연속해서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었죠. 여기 보시면요. 근데 요번에 여기서 음봉이 나타나면서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아래에서 주춤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2분기에 피크하는 우려, 여러분 뭐 계속 들었었죠, 이제. 그리고 고용지표 쇼크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PPI는 8.3%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CPI는 높은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죠. 또 그 상황 속에서 성장률, 그리고 GDP 성장률, 그리고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은 경기 지표에 연동하는 건데 얘들이 지금 둔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둔화되면은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유동성, 돈과 실적으로 가는 건데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돈을 더 풀어서 이걸 이제 만회하는 것이잖아요. 유동성을 풀어서. 그런데 요번에 테이퍼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증세안 미국은 회계 연도가 9월 말이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2022년도에 새로운 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미국은 증세안 발표와 바이든의 경기부양책 예산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노이즈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달 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증세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규제 이슈 등이 있어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도 좀 좋지 않다라고 하지. 그리고 테이퍼링 있지, 증세안 한다고 이거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규제 이슈 등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하락 분위기 속에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의 타이밍인데 안 빠지고 상당히 강하게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하죠. 우리가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때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악재가 나와서 또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조정을 보여요, 이게. 근데 이 조정폭이 아주 작게, 악재가 나와도 크게 조정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작게 조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후에 올라갈 때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조정의 폭이 깊은 종목들 있잖아요. 깊은 종목들은 이후에 올라갈 때 좀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 뭐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가운데 지표들도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그래서 지표를 오늘은 이제 차트는 안 보고 잠깐 말씀드리면, 유가 WTI는 72달러 정도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2.85포인트 레벨, 뭐 그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원화가 지금 1175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화가 좀 올라온 부분은 좀 우리 불편하죠. 그렇지만 뭐 아주 급등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요가 원화가 지금 약간 올라오는 거는 테이퍼링 때문에 그래요. 테이퍼링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달러 대비 6.45 위안, 이건 큰 움직임이 없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3% 아래에 있다가 1.336%로 올라왔어요. 이건 역시도 테이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다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9월달째 부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러다 보니 이제 월가에서 비관론들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강세장을 떠받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거나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점차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소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기업 실적은 둔화되고 경기 지표가 둔화된다. 근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거기에 테이퍼링 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증세한다고 하죠. 야, 결국은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축소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UBS나 JP모건 이쪽은 낙관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번에 2분기 피크아웃치고 3분기에 다소 둔화되는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쪽으로 약간 둔화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것이 현재의 의견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또 심플하게 소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제가 맞다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소위 3저 시대에 살았어요. 뭐였냐?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맨날 그 얘기를 떠들었어요. 우리 방송하면서도 그랬고,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팍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왕창 쏟아붓습니다. 거기다가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 돈을 왕창 풀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물가가 막 오르면서 돈을 막 개인한테, 예전에 2008년도에 돈을 준 거는 개인한테 이렇게까지 뿌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CPI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3%, 5.4%까지 올라왔잖아요. 코어 CPI가 4.3%까지 왔고요. 물가가 고물가가 돼버렸어요. 저물가에서 고물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저효과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되는 거기 때문에 YOY로 봤을 때는 아주 폭발적인 GDP 성장률, 아주 폭발적인 경기 지표들이 역사 이래 최고 최고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고성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물가에서 고물가, 저성장에서 그리고 고성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도 정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금리에서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수순으로 지금 가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퀘스천 마크가 뭐냐? 이게 지금 3저 시대에 살았는데 3저 시대에 살다가 팬데믹으로 해서 돈을 왕창 뿌려가지고 이것이 고물가가 되고 고성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연속적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항상 방점을 두고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물가 자체도 연속적으로 가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경기가 이렇게 고성장을 계속 해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즉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의 부분도 다소 안정화되는 부분이 가고 또 고성장했던 부분도 살짝 기울어지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이제 비정상적인 성장이 정상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레벨 다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거죠. 뭘로 표현할까요? 그냥 심플하게 표현을 든다면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성장이. 그러다가 막 성장이 30%까지 갔대요. 이게 막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3%, 4% GDP 성장률 1년 동안 뭐 아시아 이머징 국가라면 6%이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게 뭐 몇십 프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건 먼저 비정상이니까 다시 내려와서 와 7%, 8% 이렇게까지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이후가 문제인 거죠. 이후에 이게 8%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 5%, 4%막 내려가면은 경기가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부터는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의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적 측면에서 볼 때는 향후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슬로우 다운 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가 이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아까 마지막에 하나가 남은 게 뭐였죠? 저금리에서 지금 현재 저금 제로금리 상태잖아요.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지금 있는 거고 그 변곡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강하고 떠받치는 부분이 굉장히 있지만 경기적 측면이나 그리고 기업 실적 측면에서 추종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게임은 이제 이것이 진짜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제 내년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올해 안에 급한 가람이 날 거라고는 보질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올해 나올 것은 뭐냐면 소위 테이퍼링이잖아요. 테이퍼링은 긴축은 아니거든요. 우리 풍선에서 공기를 막 주입하면 공기를 주입하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주입하면 풍선은 계속 커지는 거고 계속 주입하다 보면 풍선이 터지는 거고 이게 버블 붕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넣으면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춤주춤 하면서. 그럼 시장은 주춤주춤 하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뭐 주가를 하나도 못 오르고 가만히 있냐? 아니죠. 그 아래에 있는 공기들이 순환할 거 아닙니까? 돈들이 순환하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2차 전지 가고, 어떨 때는 바이오 가고, 어떨 때는 전기전자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 섹터별 순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단계이고, 올 4분기에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확실히 연착륙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자신감이 시장에 생겼을 때, 이후에 시장은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심플하게 결론이에요. 앞으로 시황을 보시면서 굳이 뭐 여러분들이 제 시황이나 다른 시황을 열심히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야, 이 경기가 정말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드디어 상투를 좀 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진정한 상투는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이 글로벌 자금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들이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되면 이제 드디어 상투를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언제 올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버블은 터지지 않는 거지. 이 풍선은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은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조목 장세다. 이제 실적을 보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번에 9월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스케줄이 나오고 11월부터 채권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을 해서 내년 9월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월 1,200억 달러씩 시장에 돈을 주입하는 거예요. 공기를 아까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상은 매월 150억 달러씩 또는 FOMC 회의할 때마다 조금씩 뭐 200억 달러씩 줄여가지고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200억 달러에서 그 다음에는 뭐 1,000억 달러 그 다음에는 뭐 800억 달러 그 다음에 뭐 75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기를 주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풍선에 계속 주입은 하는데 그 주입하는 공기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공기의 양이 줄어든 것인데 그것만으로 시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는 그 안에서 공기를 빼내가는 거죠. 그게 긴축이지 않습니까? 빼내가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자체로 인해서 시장이 방향을 확 꺾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노이즈인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뭐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방송을 하겠지만 결과를 보고서요. 우리가 추석에 쉬고 있는 동안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결과만 보시면 되는데요.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뭐 눈치를 보고 있느냐 요걸 보는 게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폭의 레인지. 지금은 미국의 제로금리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는 제로에서 0.25%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0.5에서 1% 레인지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0.75에서 1.25%로 레인지를 보고 있는지 이 레인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빨리 금리 인상을 하려고 그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도표에서 더 많은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빨리 한다든지 레인지가 더 높아지는지 이러면 빠질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월가도 몰라요 지금. 그럼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논할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연준은 상당히 눈치를 볼 것이다. 곧바로 뭐 강력하게 할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고용인데 물가는 5.4%에서 이번 8월에는 5.3%로 약간 좀 이제 슬로우다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물가는 경기가 막 고성장해 가고 쇼티지에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지. 그리고 막 돈을 막 풀어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점차로 물가는 좀 이제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고용만 볼 건데 고용이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4% 이하로 완전 고용으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지켜보고서 하겠다라는 금리 인상의 이들의 예상 시나리오 나올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은 인식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장을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우리 중요한 뉴스들 중에는 이제 규제 이슈 중에서 애플이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인앱 결제가 위법이다. 그래서 외부의 결제를 허용해야 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었고 애플의 아이폰 13이 나왔죠. 그래서 그 실망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디자인과 사양의 세세한 변화가 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좀 떨어졌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이 소위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시장이 너무 예민하다. 되게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냥 큰 대형주를 말씀을 드려보면 LG이노텍이다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LG이노텍이 애플 아이폰만 바라보고 하는 기업인가? 애플 아이폰이 별로 획기적인 어떤 상품이 안 나와가지고 판매 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얘는 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이제 앞으로 빠질 건가? 그렇게 보기에는 LG그룹은 이미 전장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 코오롱 그룹이 엄청나게 주가가 좋죠. 코오롱이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의 이후에 정책에 연동하면서 수소나 산업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코오롱 그룹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효성 그룹도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거고, 소위 친환경 산업을 진출한다는 한화그룹도 굉장히 좋은 거고 이렇게 지금 변화가고 있잖아요. 근데 LG그룹은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면서 전장그룹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마그나를 이제 마그나 인수하면서 근데 결국은 그쪽에 더 방점을 찍고 이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장이 그렇다니까. 시장은 아이폰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팔았다는데 이틀 만에 5% 빠지고 3% 빠지고 8%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예민한 게 아니냐.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수급적 이유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 가서 이걸 질문을 하길래 저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아이폰 13이 큰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폰 13의 판매 대수가 그러면 엄청나게 판매가 안 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폰 12가 12가 굉장히 많이 팔렸죠. 1억 5천만 대 팔렸죠. 11이 1억 1천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아이폰 13이 상대적으로 한 1억 대 정도 나간다 하더라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게 실망스러워서 안 팔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1억 대 이상은 충분히 팔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LG 스마트폰, 파이 스마트폰이 지금 주춤하는 사이에 새로운 어떤 틈새 시장이 좀 있기 때문에 1억 대 이상은 충분히 팔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뉴스들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CPI가 5.3% 나왔는데 7월에 5.4%가 다소 둔화되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이제 하향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델타 베리 바이러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델타 베리 바이러스가 이제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결국은 이것은 하향 안정화 되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것 때문에 다시 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PPI가 8.3%로 발표가 됐어요. PPI라는 건 생산자 물가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자 물가하면 이제 일단 얘네들은 비용이 든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소비자 가격의 전가를 만약에 시키면 소비자 가격의 전가를 시키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CPI가 더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많이 봐요, 이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CPI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긴축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 보면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소비자 물가로 전가시키는 거를 각국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경기 회복 때문에 막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 기업이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용인하는 어떤 순간이 되면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시키는 상황이 되면은 그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 기업이 이익이 늘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니 원가가 올라간 부분만이 100원 올랐어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100원만 올리는데 무슨 이익이 늘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유가가 있잖아요. 유가가 오르면은 정유주가 뜹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일을 가져와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에 100원 올랐으면 100원만 올려서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마진을 더 남겨서 올려요. 그래서 이익에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유가가 뜨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거 똑같이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은 기업의 실적이 또 증가하면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시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는 이유예요. 그것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9월 안에 민주당에서 증세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공화당과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법인세에서 21%, 26.5%,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 담배세 인상, 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는 시장에는, 당연히 좀 악재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재 요인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미국 시장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이슈는 그럼 무엇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에는요, 우리는 이제 쉬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추석은 21일서부터 22일까지 우리는 쉬고요. 23일 날 개장합니다. 23일 날 개장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가 있죠. 21일부터 22일까지 FOMC 회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테이퍼링 스케줄은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달 말까지 미국 정부 부채의 한도를 상향해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 요거 통과 여부가 지금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려보면요.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는 9월 말이 끝나고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옐런 장관이 그랬죠. 미국 디폴트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트럼프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래 왔던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합의를 볼 건데 공화당에서 이렇게 하겠죠. 끝까지 서로 이걸 조율을 하면서 이거를 합의해주는 대신 뭐 증세 부분이나 아니면 인프라 부양책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갈 건데 언론 플레이에 진행이 될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노이즈가 되면서 시장에 좀 변호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돌아와서 23일 날 매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오거든요. 이 수출입 동향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 뭐 기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출 수입이 있는가 요 부분 때문에 섹터별로 움직이죠. 섹터별로 좀 움직이니까 요것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 9월에 2.16 코스피가 2.1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11%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차트 보면 그냥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우리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의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시장의 일봉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반등을 약간씩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피 0.12%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은 0.25%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주봉이에요. 이거 주봉이고요. 근데 월봉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확실히 딱 될 겁니다. 월봉,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 보면은 이게 코스피가 1, 2, 3, 4, 5, 6, 7, 8개월 상승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8개월 이상 상승해서 9개월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번에 좀 가서 기록을 한번 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겠냐라는 우리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음봉 조정 2.86%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8월에 또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9월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음봉일 가능성이 있죠. 자,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드세요? 지금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저점으로부터 올라와서 2개월 조정을 보였다가 또 이렇게 올랐다가 더 이상 못 가고 1월도에 고점 찍고 막 헤매고 있다가 요번에 3개월 조정을 보였잖아요. 요 조정을 보이는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죠. 저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게 밑으로 무너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종목하고는 다르죠. 이건 시황이기 때문에, 지수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생뚱맞게 어떤 것이 발생될지는 또 봐야겠죠.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의 많은 것들을 반영하는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거래량 없이 3개월을 조정 보였다? 그러면 10월에는 최소한 십자형 또는 작은 양봉이라도 양봉을 보이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구나. 이런 흐름을 지금 코스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 흐름에는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을 보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코스닥이에요, 여러분.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 다음에 2개월 올랐다 코스피는 계속 올랐지만 얘는 조정 보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번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십자형 양봉으로 3개월 동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거래량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는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3개월 동안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셀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보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서부터 하반기 이제 4Q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10, 11, 12가 이제 4Q잖아요. 4Q에는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갈 것이다. 뭐 지수가 더 갈 것이다. 뭐 요런 또 보고서가 또 나오더라고요. 지난 상반기 내내 뭐라 그랬냐면, 하반기에는 대형주가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상대적으로 얘가 더 강했지 않습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지표를 보는 거죠. 미국의 경기지표와 그리고 기업 이익의 성장률과 그리고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와 이런 것들을 쭉 보아하니 얘들은 지금 다소 쉬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경기의 흐름 자체에서. 그러니 경기의 흐름 자체에서 시크리컬하다고 표현하는, 그렇게 연동하는 경기와 관련된 민감주들, 얘네들은 지금 쉬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는 쉬어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 2차전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얘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화면이 없어서, 말하다가 화면을 막 치면은 좀 그래서 지금 못 보여주고 이제 말로만 설명을 이 부분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차트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약 2% 조정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연속해서 감소된 걸 보면은, 자, 요번에 한 3개월 조정을 보이고, 이게 지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됐겠구나. 그러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는 지난 8월, 9월보다는 좀 시장 흐름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보셨다시피 플러스 0.11% 3개월 연속 십자형 양봉으로 발생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도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뉴스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요. 규제 이슈로 인해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샀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이 역시도 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자꾸 우리 방송은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공중파 나가서 방송은, 좀 전에 어제 했던 얘기도 오늘 새롭게 합니다. 1시간 전에 했던 것도 지금 새롭게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얘기를 해달라고 PD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D분들이. 그런데, 계속 제 방송을 아무튼 계속 팔로우 하면서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같은 얘기 하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계속 그래서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번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종목을 좀 볼게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를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카카오의 차트를 보면요. 이게 안 먹네. 넘버라지 또 안 먹나 보네요. 이거. 네, 됐네요. 이게 카카오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께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보시면 이날 거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날 음봉이었죠. 무조건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자, 안 팔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날 거래가 이렇게 생기면서 또 음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빠지면 왜 빠져? 왜 그런 거야? 저평가 아니야? 주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유튜브에서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보고서 다음날 나오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고 사야 될까? 분할 매수할까?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윌리엄 무니의 이론에 의하면 주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이날 만약에 이게 뭐 별 문제 없다 다들 그러잖아요. 그랬다면 카카오의 외국인과 기관들은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그냥 위험관리 차원에서? 그래, 그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팔고 나중에 다시 사겠지.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기업의 향후 성장성을 보고서 그냥 가져갈 거야. 오케이,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매매 기술, 그래서 항상 매도 타이밍에서 특히 매도를 잘 못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건 저도 그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외부에 갔다 왔다든지 방송 갔다 왔는데 이미 매도 신호 주고 이미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도 발생이 되고 우리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실전 투자에서 그렇게 만만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켜야 될 건 좀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일단 위험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리고 나서 다시 되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SK이노베이션 설명은 자주 드렸죠. SK이노베이션의 거래량이 이렇게 생긴 날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이게 있잖아요. 아니 뭐 지금 이게 몇 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째 있는데 나중에 사면 되죠.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는 어느 정도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똑같이 그런 매도 신호를 줬어요. 자, 요걸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시장이 규제 이슈로 인해서 플랫폼에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라고 얘기했던 삼성전자, LG와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거래를 실으면서 장대 음봉을 발생을 시킨 것은 굉장히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수소 관련 섹터들이 쏠림 현상이 반대로 일어나면서 그쪽에서 아주 강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한쪽이 강한 쪽에 순환하면서 강한 섹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시장은 속절없이 더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LG와 SK이노베이션,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확실한 신뢰가 시장에 바탕이 깔려 있든지 투자 심리가
아니면 그들이 꺾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9월 달 들어서 9월 2일 하루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순매수하면서 1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시면 이것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빠졌어요. 카카오 네이버하고 조금 다른 게요. 얘는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더 팔면 기관이든 외국이든 그 바보다.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을 드렸어요. 왜? 여기서 더 파는 거는 어떤 진짜 위기가 발생이 돼서 완전히 저평가 구간에서 완전히 이런 거 얘기하죠.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바닥 아래 지하, 지하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거는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으로 갈 때는 비정상적인 어떤 이유가 발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발생되든지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같이 있는 그런 흐름에서는 이 밑으로 가는 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팔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씩 사는 이런 수순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 거기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거래는 늘지는 않고 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9월달 들어서 2일날 하루 빼고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사느냐. 이번 3분기 실적이 걱정을 했지만 괜찮을 것이다. 3분기 영업이익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4분기에 다소 둔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에 다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지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지 않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3분기의 실적이 괜찮을 거래요. 4분기에 다시 둔화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시 좋아질 거래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얘가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제 삼성전자 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직전에 내려왔던 급락했던 시점을 넘어서면서 이 위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 지금 이제 바로 나타날 것이자 이번 실적을 바라보고 그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얘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 위로까지 한 이 정도까지는 보여요. 이게 차트를 봐도 그렇고 수급으로 봐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더 가려면 얘가 4분기에 둔화될 것이다. 또 4분기에 얘들의 디램 가격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불식돼야 됩니다. 근데 3분기의 실적은 다른 부분이 좋아서 3분기에 좋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발주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반도체 발주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위로 뽑아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약하다, 모멘텀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면, 저점은 형성했다.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는 못 간다. 그러면 요 안에서 반등 주어서 이 안에 좀 있지 않겠냐. 삼성전자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돌아가서 보면 우리 시장을 예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이해를 해보면 우리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면 얘가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셀 수 있겠죠.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얘는 이만큼 코스피 빠졌다가 이 빠진 거는 그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빠진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요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밑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거고 이거 305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3050포인트는 상당히 근거 있는 당분간이라고 표현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을게요. 올해 안에는 3050포인트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 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얘를 해석해보면 여기 다시 올라가서 3300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전고점을 저 위에 있는 9만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전 고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 가격이 한 82,000원, 85,000원 돼요. 요 가격을 넘어서면은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삼성전자가 거기 서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섹터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보였던 것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10월에는 저점 방어를 한 3,050으로 잡고 지금 현재 3,136포인트에 있는데 얘는 그러면 이 하단에 있기보다는 10월에는 3,200과 3,300의 이 상단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 않겠냐.
시황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특징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었고요. 시장 불안 심리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이 3,050포인트에 대한 방어 의식은 상당히 있다. 9월의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약 1조 2천억 순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6,600억 순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뭐 삼성전자 역할이 컸고요. 기관들이 2조 2천억을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1조를 파는 것은 9월 달에 선물에서 동시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1조 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그랬죠. 그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컸고요. 또 하나는 연기금이 1조 5천억을 팔았는데 연기금의 매도는 지수가 3,200포인트 올라섰을 때 매도를 했고 아래에서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고요. 요번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매도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2차 전지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아래로 내려가면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줬죠. 이미 얘네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내려가면은 연기금은 더 많이 팔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10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아주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 박스권의 상당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들어서 소재 업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재 업종이 굉장히 강한데 그 소재 업종이라 하면 IT에도 소재가 있고 자동차에도 소재가 있고 그렇죠? 지금 전기차 소재가 있고 소재 업종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모두 다 얘기하는 친환경 신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소재 업종 중에서 이런 소재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화학 섹터의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학 섹터의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질문도 많이 제가 여러 방송에서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진정한 위드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는 치료제죠, 치료제. 그래서 치료제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정도의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이 파이자는 11월에 발표한다 그러고요. 머크와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얀센이었나요? 머크 하나는 뭐죠? 거기서는 12월에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죠. 그 임상 3상 결과에서 유효하다 어느 정도 요 정도와 얘기가 나와도 백신을 거의 맞은 상태에서 치료제가 완벽하게 그거 먹으면 금방 나 이렇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은 위드 코로나 얘기가 비로소 강력하게 대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외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얘기하는 건 약간 다분히 좀 정치적인 면이 좀 있고요. 실제로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서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종목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해외여행 바로 시행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막 자유롭게 막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수혜는 순차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가장 1차적인 수혜는 백화점과 같은 유통, 그리고 지금은 9시, 10시까지 그리고 2명만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먼저 풀리겠죠. 근데 그런 쪽이 먼저 수혜를 입으면서 그런 쪽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통과 이런 쪽이요. 실제로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은 내년도 돼서 조금 더 늦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종목 중에서도 다 똑같이 보기보다는 조금 더 차이를 두고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사실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 주에 국내 전망은 추석 연휴 동안 미국 경기 지표 및 FOMC 회의를 상황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마 추석을 넘어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불투명해요. 우리 시장은 이미 3개월이나 먼저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그 경제 TV에 가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기 지표나 이런 것이 아닌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먼저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다소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상당히 하방을 탄탄하게 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일주일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댓글에 막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댓글을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이 없어갖고 댓글을 보면서는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가 조정 보였다고 미국 조정 보였는데 우리는 안 보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럼 댓글에 막 저를 비아냥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건 뭐 누가 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분의 의견이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약간 우리보다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파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 없이 올라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이즈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아야 우리 시장 불편하다. 우리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 상황만으로 판단해 보면 첫 번째 과거 추석 이전보다도 이후의 시장이 좋았다라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이건 통계에도 나왔고 저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추석 이전보다 우리나라가 여름장이 안 좋아요. 여름장이. 그리고 추석 이후에 좋아진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4분기 들어가면서 어니 시즌 들어가면서 좋아졌다가 막판에 다시 나빠져요. 막판에 다시 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양도세 이슈도 있고 그래서 다시 좀 빠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요. 이미 3개월 연속 조정 하락을 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바로 진입합니다. 우리 연휴식 갔다 오면 곧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분기, 2분기가 피크가 아니에요. 3분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저점 확인, 제가 차트를 계속 보여드렸죠. 저점 확인이 있고요. 수급상으로 3,050% 하향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박스권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만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본다면 10월에는 직전 고점 좀 전에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3,200포인트 돌파해서 그 위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떨어진 종목을 뭐 지금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좀 팔고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미 떨어진 종목을 지금 팔아야 된다는 거는 일단 타이밍상 늦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지금 팔았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 다시 와서도 이 가격에서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팔고 가도 되겠죠. 마음을 좀 편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팔았어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 돌아와갖고 23일인가요? 23일날 삼성전자를 다시 사. 삼성전자가 뭐 5% 도망가 있겠습니까? 10% 도망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에요. 그렇게,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크게 너무 마음 졸이고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금 좀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시다면 그런 걸 하시려고 보고요. 그런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한 번 오르면 막 10%씩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대로 저는 보유해서 추석을 넘기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전에 바로 오늘 금요일날 방송을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 키워드. 이게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실적. 어린 시즌 들어갑니다. 실적 시즌에 철저하게 실적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구별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이거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실적 좋은 종목은 난 무조건 들고 간다. 지금 현금이 있다면 실적 좋은 종목 난 지금 사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정책. 이건 계속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각 행정부에서 돈을 쏟아부는 산업, 정책. 이게 향후 5년, 10년간 시장을 이끕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친환경이고, 환경, 인바이러먼트에서 수소 얘기하고 있고, 탄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한다 그랬죠. 거기에 전기차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과 관련된 거, 우리는 특히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끌고 가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기대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뭐 실망도 크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좀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시장은 확연하게 거기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재. 자, 요 소재 때문에 오늘 화학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전반적으로 시황 정리되셨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